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주가 상승 국면에 편승해 만든 레버리지 ETF를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한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당국은 업무 보고에서 레버리지는 쏙 빼고 다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까면 깔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부실 수사가 의도적인 왜곡과 은폐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처음부터 성범죄 목적으로 장윤기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팀 의견을 번번이 묵살했고 수사지휘부가 살인사건과 스토킹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요? 오늘 첫 소식 김태준 기자가 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수사팀장이 수차례 묵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노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는데 수사팀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윗선에서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팀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12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밀이 누출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비롯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 광주경찰청에선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곳에서 자체 수사 결과를 내놓기 직전 검찰이 광주경찰청 수뇌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경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박건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준비하던 오전 9시 30분.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 복도로 들어섭니다. 경찰이 자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사이 검찰은 사건 주의 라인의 외압 여부 등 규명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사과장실에서 광주경찰청장실까지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광주경찰청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우연히 이제 뭐 겹친 거긴 하는데 아마 겉으로는 안 드러내도 조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광주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범행 차량에서 확보하지 않았던 USB와 SD카드 등 저장 매체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인한 뒤 다음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묻어버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은 부실한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은 경우죠. 보안 수사 필요성을 절감하는 성폭행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용기를 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등진 채 앉아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진행될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그 피해는 어떻게 보장해 줄지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를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했던 피해자는 끝내 울먹였습니다. 가해자의 옷과 신발을 확보해달라.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습니다. 수사의 빈틈을 바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묻힐 뻔했던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의 보안 수사로 덜미가 잡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해 파장을 일으켰던 유시민 작가가 또 한 번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번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실패를 예고했습니다. 당내에서 일고 있는 보안 수사권 존치 논란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로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유 작가는 또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아랫사람에 시켰다면서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려면 국민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수건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 태도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한 건데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달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을 재건축에 빗대 파장을 낳았습니다.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내에선 당장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저주의 언어를 토해냈다며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폐지론자였던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꿨고 당 지도부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존치냐 폐지냐를 둘러싼 여권 내 노선 다툼 더 치열해질 듯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충분한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처리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어제 의총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당내에서 발의된 일부 존치안이 청와대 의중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면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던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선 걸로 해석됩니다. 입장을 바꾼 의원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도 수정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법무부는 오늘 법사위에서도 신중론을 이어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 주도 TF 법안에 대해 논의될 게 많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살펴봐도 그중에서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한 1% 정도,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의 그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제도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통치가 필요하다는 게.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보안 수사권 유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당선 소감까지 밝혔다가 124표 차로 승부가 다시 뒤집혔던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투표지 재검표였는데 수개표 결과 표 차이가 조금 줄었을 뿐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충주시장 재검표 개표장. 시작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관에 묵살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소청이 드리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선관위 퇴거 명령도 따르지 않자 결국 경찰이 개표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민주당 측 참관인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재검표는 소청인 측 없이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당선 소감까지 밝혔던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124표 차이로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당선 무효 소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 용지를 확인하는 수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6시간에 걸친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은 52,961표, 맹전 후보는 52,839표로 두 후보 간 표차는 기존 124표에서 122표로 2표가 줄었을 뿐 당락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맹 후보 측 소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민주당에선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역적이란 표현을 쓴 데 이어 정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는 느낌이 있다고 오늘 또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비유도 있었는데 정 전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정 전 대표가 당시 현역 의원으로 원외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과 활동했는데 깔보는 느낌이 있다고 한 겁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 같다. 공사 구분이 안 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재선거 공천에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선 낙태란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어요.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이후 논란을 의식한 듯 SNS에 정 전 대표의 잔인한 이중 행동을 비판하고자 비유를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참수형을 해야 할 상황이란 표현도 썼는데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냐 무섭다고 한 데 이어 마음이 아프지만 잘 참고 견디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송 의원의 언어 생활이 기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경비요원과 구내식당 근무자들에 대해 원청과의 일부 교섭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일대 왕복 8차선이 차량 대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원청 교섭 쟁취 이번 집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열린 첫 대규모 파업으로 민주노총 추산 10,000명,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교섭이 거부되면 오는 8월 더 큰 규모의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운 채 일방통행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협력업체 일부 노동자들의 교섭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호위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 요원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의 시설에서 일하며 지시를 받는다며 원청의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무실과 휴게 공간 제공을 제외한 임금 등 생산 부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진호위는 또 판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에 대해선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700원으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소상공인 사장보다 더 많이 버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사장이 혼자 가게를 꾸리거나 심할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단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입니다. 올해보다 3.7%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원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 원. 평균적으로 소규모 가게 사장보다 알바생이 한 달에 15만 원을 더 버는 겁니다. 알바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정보입니다. 커피, 피자 등 일반 가게에서 알바생을 구할 때 1,500원부터 14,200원까지 올해 최저임금 1,320원보다 더 높은 시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소득 역전 격차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사장보다 알바생이 더 버는 역전 현상은 2020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년 연속 급격히 인상되는 등 최근 11년 동안 65%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고물가와 배달 수수료 부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사장보다 직원이 더 벌면 그 업장은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직접 일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국방부가 내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통합사관학교 추진 구상을 공개합니다. 당초 1, 2학년은 통합교육을 하고 3, 4학년을 각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아예 4년 전체를 같이 교육하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든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해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교 등 군 핵심 교육기관이 모여있는 대전 자운대입니다. 국방부는 이곳에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질화된 이후에 내재화되고 당초 1, 2학년은 통합사관학교에서 함께 교육하고 3, 4학년은 각 군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이른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자운대에서 4년 모두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기존 3군 사관학교의 활용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기존 2+2 안이 좀 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은 통합 추진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장성 보내고 2+2 한다던 게 갑자기 그냥 엉뚱한 계획이라고 좀 내놓는데 그 내용의 구체성도 제대로 돼 있겠나 하는 의문점도 들고. 국방부는 내일 당정 협의를 열고 국군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생도 선발 방법 등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각군 사관학교 통합은 육해공 합동작전이 필요한 미래 전장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각 군별 학교 통합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통합을 한다면 주의할 점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통합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네, 육군, 해군, 공군의 합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합동성은 육해공군이 각각의 군대를 이해해서 같은 전장에서 싸울 때 어느 군의 무기체계가 더 유리할지 등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전은 육해공 합동이 많은 만큼 각 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각군 사관학교는 지금 어떻게 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육사는 야전성, 해사는 전문기술 및 국제성, 공사는 항공우주 전문성이라는 뚜렷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역시 공통 과목이 절반 정도는 되지만 육군은 야전 전술, 해군은 항해학, 공군은 항공학 등 개별 과목이 약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또 매학년 시행되는 군사실습 등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임관해 장교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아직 국군사관학교에서 실무교육 등 전문성 확보를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거론되는 방식이 2+2 아니었습니까? 2년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고 2년은 각군 사관학교에 가서 개별적으로 교육받는 그런 방식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해군이라면 배를 타고 공군이라면 비행기를 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각군 사관학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2 대신 4년 통합교육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면 배를 못 타본 해군 장교, 비행기를 못 타본 공군 장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년 통합 교육을 한다면 이른바 합동성 교육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네, 국군사관학교를 반대하는 측에선 교육의 단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부생인 사관학교 학생들은 각 군별 전문성과 정체성을 먼저 이해하고 합동성은 그 이후 소령급 이상에 습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학부생들은 4년 교육을 마친 뒤 비로소 보병, 포병, 공병 등 각 군별 병과 한 개를 받는데 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단위인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할 때나 필요한 합동성을 교육하는 건 초등생에게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소령, 중령 등 영관급 이상에선 합동성을 교육하는 각군 대학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대위가 돼서도 비로소 제병협동작전을 배우는데 아직 생도들한테 무슨 소령급 이상의 훈련 받는 합동성 교육을 시킨다는 거냐. 초등학생 단계에 있는 애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합동성이다. 사관학교 통합 자체도 논란인데 기왕에 한다면 교과 과정부터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바람에 잠을 편하게 주무시지 못한 분들 많았을 겁니다. 서울에선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서울 피해 상황을 김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차 위에 있습니다. 울타리는 엿가락같이 휘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주차장과 놀이터로 떨어졌습니다. 바람 맞추라는데 벼락치는 소리로 착각했는데 벼락치도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뒷산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바위가 떨어져 내린 곳은 낮 시간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였는데요. 새벽 시간이라 사람은 없었지만 그네여 물타리가 심하게 휘어졌습니다. 20년 사는 동안 이거 처음이에요. 근데 새벽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현장 점검에 나선 서대문구청은 폭우로 인한 낙석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선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기 설비를 건드리면서 9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서울 개포동과 신정동에서도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복구됐지만 무더위 속의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정전이 좀 여러 군데 있었는데 4-5군데 정도 정전이 있었고요. 서울은 내일부터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종 시설물도 망가지고 휴가철 인천 해수욕장 일대는 1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전원주택 앞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꽝 하면서 통 터지는 줄 알았어요. 꽝 하는 거죠. 내가 내려오면서 주저앉고 그러면서 끊어진 거죠. 밤새 내린 비에 집안이 약화되면서 주택단지를 지탱하던 흙더미가 흘러내린 겁니다.
강풍에 다세대 주택 외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건물 굴곡에 내립되어 있는 벽돌이 다 무너져서 계량기, 검침기를 충돌한 상태여가지고 그 밑에 지쳐있던 차량 2대가 다 파손이 되고 도로 중앙분리대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가 30m 넘게 뽑혔습니다. 돌풍이 세게 불었죠. 이쪽으로 보니까는 바람에 의한 거죠. 보니까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흔들흔들하고 지금 난리 났었어요. 그제 자정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데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는 어젯밤 1시간가량 정전됐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으니까 상황이 어떤지 한번 손전등으로 비춰보기도 하고. 내일 오전부터는 호남과 제주 등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현직 시의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주시의회를 빠져나갑니다. 이들이 다녀간 최모 시의원 사무실엔 불이 꺼진 채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 흘러나옵니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시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침에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1년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최 시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 속인 채 지방선거를 치러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최근에야 피의자가 현직 시의원이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기나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수를 해서 최 시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최 시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찰의 기강회의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부산에서 경찰 초급 간부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술에 취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3년 전에도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번화가, 부산경찰청 소속 초급 간부인 30대 김모 경감이 지난 11일 새벽 이 일대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성과 함께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해당 경감은 미성년자인 10대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김 경감은 중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평소에 업무나 이런 거에 전혀 이상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몸을 저기였고 그래서. 김 경감이 성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으로 데려간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징계 전력 이런 것들은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징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반영을 합니다. 경찰은 김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빽빽한 교도소의 모습, 즉 과밀화가 교도관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교도관들을 향한 폭행과 욕설 그리고 무차별적인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수용률 127%로 포화 상태인 원주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실태를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병원에 갔다 온 수용자가 수갑이 풀리자마자 느닷없이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기까지 갔다 왔고.
욕설을 퍼붓는 건 일상입니다. 불시에 진행되는 방검사에서 다른 수용자의 물건이 나오자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누구예요 이거? 허가 없는 물품 수술해서 경고장 끊어. 교도소 곳곳을 CCTV로 지켜보는 상황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느라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수시로 직원한테 욕설을 하고 또 위협적인 태도도 보여요. 실질적으로 주먹으로 들어가려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그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할 때도 있고. 원주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700명이지만 현재 900명이 넘는 인원이 갇혀 있습니다. 4평짜리 홍거실입니다. 이렇게 4명만 있어도 꽉 차 보이는데 이곳 정원은 6명이지만 최대 10명까지 수용되기도 합니다. 과밀로 인한 스트레스는 교도관을 향한 분풀이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교도관이 폭행당한 경우는 629건에 이릅니다. 수용자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교도관도 1,5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무고성 고발이 난무하는 건데 법적 대응은 교도관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수용자들은 저희한테 항상 적개심을 가지게 돼 있고 그러한 적군으로부터 저희를 방어해 줄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교도관으로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소 과밀화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늘은 초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보양식 삼계탕집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열치열로 무더위를 이기고 체력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요새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우리 보양식에 푹 빠졌습니다. 공건 기자입니다. 삼계탕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늘 저녁 식사를 우리 삼계탕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니 했더니 이제 아들 며느리가 오케이 해갖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라 평소보다 더 붐비는 겁니다. 확실히 삼계탕 먹으니까 좀 기운도 나고 또 이열치열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었습니다. So we are kind of sick right now, so we thought it would be better for our health. I just think it's comforting, like inside, yeah. 외국인들이 삼계탕을 먹는 영상이 SNS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서울의 한 삼계탕집을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앞에 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이열치열을 함께 즐겼습니다. 전통적 보양식인 삼계탕을 넘어 순한 맛을 가진 닭 한 마리도 외국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외국 분들이 많아요. 서양 분들도 있지만 동남아 쪽 사람들도 또 많이 오셔서 드시고 그래요. 평소에도 드시는데 오늘 복날은 더 많았어요. K 보양식의 간판 주자로 떠오른 삼계탕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네, 보셨듯 삼계탕집은 북적였지만 또 다른 보양식 보신탕집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는데 벌써 거리에서 보신탕 간판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한국인의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이었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복날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신탕 간판이 사라진 자리에 흑염소탕이 들어섰습니다. 한때 복날이면 사람과 차량으로 붐볐던 성남 모란시장. 초복을 맞았지만 식당 안은 한산합니다. 옛날 같으면 크게 보신탕 하나 주세요, 개고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죄인처럼 개고기 파나요? 속삭이듯이 이런단 말이에요. 소비 감소는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2024년 1,537곳이었던 식용견 사육 농장은 현재 272곳만 남았습니다.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관습이나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게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날 게장국을 먹었다는 기록은 조선 후기 문헌에도 남아 있습니다. 게장국은 이후 보신탕으로 불리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판매를 규제하면서
영양탕과 사철탕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큰 길에서 골목 안으로 밀려났습니다. 이후 개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지다가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습니다. 개 식용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였던 것은 맞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소비 패턴과 식문화가 바뀌게 된 것이 더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 남짓. 개고기를 먹는 개인을 처벌하진 않지만 생산과 유통망이 끊기면서 보신탕 영업은 사실상 끝납니다. 오는 8월 14일 말복이 지나면 수백 년간 이어진 복날의 보신탕 풍경은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빌라는 전세 사기 여파로 내키지는 않아도 많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의존하는 주거시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빌라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을 보면 강북은 80%에 육박하고 그 외 많은 지역이 70% 안팎입니다.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 없이 어디로 눈을 돌려도 서민들은 막막합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몰리는 빌라촌. 개봉 2동과 3동에 걸쳐 빌라가 즐비하지만 매물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전셋값도 1년 전보다 20% 정도는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잖아요. 전월세 다 없고 뭐 그러니까 주인들이 들어오고 눌러서 하고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 무조건 요즘은 없다 말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가파르게 뛰면서 올해 2분기 서울 빌라의 평균 전셋가는 매매가의 6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특히 서울 강북은 한 분기 만에 18%포인트 넘게 뛰어 80%에 육박했고 강서와 금천, 구로는 70%가 넘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빌라 전월세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소진된 매물이 다시 또 가격을 올리게 되는 구매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층 분들, 그런 빌라 밀집 지역들이 좀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워져 전세 사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제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5월까지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1년 새 5.5% 줄었을 정도로 공급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금융당국이 한 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는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정작 최근 주가 폭락의 원인인 삼전 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성적 디스카운트의 벽을 깨고 프리미엄 전환의 문을 열었고 자금은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하지만 최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보고 문서에도 코스피 상승률 1위, 코스닥 체질 개선 등의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나마 짧게 물으면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레버리지 ETF는 지난 1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외화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해 넉 달 만에 도입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선 청와대와 금융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놓고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쪽은 당국이었고 그래놓고는 현업에다가 답도 현업에다 구해. 그러니까 흐름장만 놓는 거죠. 외신들도 잇따라 삼전 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한미 관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데
특별한 외교 상황이 없는데도 주미대사가 귀국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 청취가 목적이라는데요. 강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 양국 관계 심상치 않은 듯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외교부로 들어옵니다. 조 현 장관 지시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겁니다. 장관께서 현안 점검차 좀 협의를 하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별다른 외교 상황이 없는데도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건 이례적입니다.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지연 등 한미 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이달 초 미 하원 법사위는 자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정부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각 추징금과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엔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쿠팡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좋은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쿠팡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도 아직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닷새간 머물며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강 대사 귀국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협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구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전투기가 항공모함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곧이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목표물들이 잇따라 폭파됩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어젯밤부터 호르무즈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키시섬 등 이란 남부를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미군은 공습 시작 1시간 뒤 함정 20여 척을 동원해 해상 봉쇄도 시작했습니다.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해 이란 군부로 흘러드는 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그림자 선단을 가동했습니다. CNN은 이란 관련 선박 23척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국기를 달고 위치 정보 발신 장치를 끈 채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자 선단의 대부분은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또 협상은 없을 거라며 트럼프의 합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ایران اولین کشوری نخواهد بود که با این اقدامات جنایتکارانه آمریکا تقاضای مذاکره بده. 미군 기지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이란 매체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가 폭파된 모습이라며 관련 영상과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허를 찌르는 새로운 작전을 공개했습니다. 해병대가 하는 상륙작전을 사람 한 명 없이 무인 해상 드론과 로봇이 해냈습니다. 드론에 이어서 로봇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해안가로 향하는 무인 해상 드론, 육지에 닿자 한 물체가 상륙합니다. 풀숲 사이로 달리는가 하면 장착된 기관총으로 목표물도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지상 로봇 상륙 작전으로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보급품을 옮기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데 활용됐던 로봇이 이제 전투에도 투입되는 겁니다. Роботизовані комплекси. Вперше в історії цієї війни ворожу позицію було взято виключно безпілотними платформами НРК та дронами. 지상 로봇은 병력 투입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열탐지도 피할 수 있어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 로봇에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맡기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의 2배인 5만 대의 로봇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상에도 무인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경기장을 격추시켰다며 두동강난 선체를 공개했는데 이 연안은 푸틴 대통령의 별장과 가장 가까운 항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 로봇이 조용한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비용이나 통신, 상황 판단력의 한계로 무인 드론만큼 활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던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예매량이 이미 60만 장을 넘겼는데 극장가에 다시금 활기를 가져다 줄 거란 기대가 큽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딴 짓을 한 거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주인공 성기는 무리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종이 아닙니다. 영화 호프는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입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7분가량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국내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문제작의 개봉 소식에 평일인데도 극장가는 종일 붐볐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우면서도 내가 방금 뭔가 엄청난 영화를 보고 왔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한국에서 처음 보는 류의 약간 그런 영화여가지고 엄청 신선했던 것 같아요. 개봉 당일인 오늘 사전 예매율이 68%까지 치솟으면서 예매 관객도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극장가에선 왕사남이 띄운 분위기를 호프가 굳힐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장에서의 그 쾌감 그리고 즐거움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올 상반기 극장가 개봉작 수는 217편이고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관객 수는 75%가량 늘어나며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V조선이 주최하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원석 코리아 FT 회장이 14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최철옹 보람그룹 회장이 10년 연속, 최우자 SG 순우리인삼 회장이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글로벌 경영과 혁신 경영 등 23개 부문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41개 기업과 기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It's an excellent fit, and the design and colors are outstanding. Oh, he's wearing nothing. 안델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왕이 벌거벗고 행진하는데도 신하들은 옷이 훌륭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진실을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어린아이만 있는 대로 말합니다. 권력자가 진실을 듣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싫어할 말을 삼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보면서 안델센 동화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려는데 2차례나 제지당했습니다.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건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었는데 정작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 수장의 발언을 아예 막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현장과의 소통. 계급장을 떼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취지였을 텐데 다른 의견을 막은 셈입니다. 대신 국무회의를 지켜보던 유튜브 시청자들에겐 호의적이었습니다. 객관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익명의 댓글에는 귀를 열면서 회의장한 서울시장 말엔 왜 그리 인색한 건지.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을 눈앞에 두자 의자왕이 뒤늦게 탄식했습니다.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걸 후회한다.
한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일도 처음엔 쓴소리를 듣지 않는 작은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과거 국무회의를 두고 깨알짓이, 받아쓰기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토론형으로 바꾸고 회의 전체를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개만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살아 숨쉬고 팽팽한 토론의 마당이 돼야 국민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7월 15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귀를 활짝 였습니다. 간밤에 서울과 수도권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경남에 30에서 80mm, 충청 남부와 경북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과 남부지방은 여전히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한낮 기온이 37도로 사람 체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비롯한 충청 이남 곳곳의 자외선 지수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3도, 부산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